당신의 지난 1년 소비 내역을 조용히 펼쳐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인출 기록까지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지성 소비를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질렀다 하지만 제가 평생 수많은 사람과 회사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짜 무지성 소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긁은 카드 약에 취한 사람이 몽유병처럼 사온 편의점 영수증 또는 병적 수준의 중독 상태에서 한 온라인 쇼핑, 이런 극단적인 경우만이 진짜로 의식이 없는 소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성 소비는 사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나는 내 선택을 인정하기 싫다. 그래서 내 책임을 소비 탓으로 돌리고 싶다. 우리는 살 때도 결국 나이고 후회할 때도 결국 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고 싶은 나, 그리고 후회하는 나, 욕망하는 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나. 이 둘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평생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늘 같은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무언가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결제 버튼 앞에 설 때마다,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쉴 때마다 이 두 사람이 속삭입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쯤 뭐 어때?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못 사. 그리고 바로 옆에서 또 다른 내가 말합니다. 이걸 사면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 돈을 나중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욕망하는 나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래서 다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충동 구매 안 한다. 이번 달부터 절대 쓸데없이 돈 안 쓴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또 같은 자리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다시 장바구니 앞에서, 다시 결제창 앞에서, 다시 후회 속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똑같을까? 이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욕망할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욕망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일을 해낸 사람은 욕망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욕망이 강하고 충동도 치열하게 올라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욕망보다 더 강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지켜줄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비 때문에 불행하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축으로 모입니다.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수입이 끊기기 때문이고, 부부 싸움, 부모 자식 갈등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돈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은 돈을 흔들고, 돈은 감정을 흔들고, 감정은 다시 소비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이 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소비를 잘못 해석하고 인생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동은 죄가 아닙니다. 욕망은 병이 아닙니다. 먹고 싶고, 사고 싶고, 가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에너지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을 감당해줄 구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배수로가 없는 도시가 문제이듯,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흘러갈 길을 만들어 놓지 않은 우리의 삶의 설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옷과 가방으로 30이 넘으면 집과 차로 40 이후에는 안전과 체면으로 모습만 바꿔서 돌아옵니다. 형태만 바뀔 뿐 욕망 자체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싸움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욕망을 적으로 돌려 끝없이 밀어내려 하기보다 욕망을 견딜 수 있는 기둥, 욕망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버티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감정만으로 소비를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소비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욕망을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욕망을 견딜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로소 돈과 인생을 다루는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의지일까요? 성격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첫 번째 해답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제라고 부르는 것에는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제를 성격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아끼고, 어떤 사람은 원래 펑펑 쓰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절약형이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지출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그 믿음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절제를 만드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성향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욕망과 싸우며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꼭 절제해야지. 이번 달은 반드시 참아야지.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쇼핑 앱을 열고 다시 장바구니를 채우고 다시 결제 버튼 앞에서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결심을 반복하면서도 결과는 반복해서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충동을 이기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근원적 에너지이고 충동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즉각적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욕망을 없애려는 시도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본성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성을 견딜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출발점은 나는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며 본 사람들 중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단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흔들리는 사람이고 욕망도 크고 충동도 치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욕망보다 강한 방향, 충동보다 우선하는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해주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보다 소비가 먼저 떠오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이체로 돈이 먼저 빠져나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둡니다. 겉보기에는 두 사람 다 같은 환경에 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결제하고 하나는 시스템으로 결제합니다. 하나는 감정으로 돈을 쓰고 하나는 구조로 돈을 지킵니다. 사람이 절제를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절제를 지켜줄 만큼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가 지갑 속에 있으면 인간의 뇌는 지금 지불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체크카드를 쓰면 잠깐의 고민이 생기고 현금을 쓰면 구체적인 손실감을 느낍니다. 즉,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가 환경에 맞춰 움직이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제를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절제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절제가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면 절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는 있습니다. 결국 조직의 힘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구조의 힘에서 나옵니다. 소비도 똑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후회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 저축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큰 연금 상품, 하루 지출 한도를 나누는 체크카드 월급 통장을 즉시 분리하는 방식, 이런 장치들은 내 결심을 대신해주는 차가운 기계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기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진짜 힘은 마음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시스템은 인간의 약함을 이길 수 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진짜 절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절제의 구조 위에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원리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욕망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소비를 감정으로 다루게 되고 그 감정은 결국 우리를 같은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망 때문에 소비를 못 줄인다.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제가 평생 지켜본 소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지만 욕망이 흘러가는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욕망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욕망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 없는 삶은 정지된 삶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당장 만족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장기 목표로 흐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즉시 충족은 소비를 만들고 장기 목표는 미래를 만듭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배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욕망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에 연결해야 한다. 욕망을 지우려는 사람은 언젠가 그 욕망에 패배하고 욕망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 욕망을 자신을 끌어올리는 힘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도 같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당장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카드부터 꺼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그 욕망을 더 큰 목표로 보내기 위해 일을 더 배우고 수입을 늘리고 투자를 공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 다 같은 욕망에서 시작했지만 욕망이 향한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종이를 태우면 금방 꺼져버리고 어둠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을 모아서 철을 녹이고 형태를 만들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불꽃이지만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인생을 태워버리거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충족이라는 작은 종이에 붙으면 금방 꺼지고 공허 함만 남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목표라는 큰 용광로에 넣으면 더 큰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표보다 큰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작기 때문에 소비가 커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디쯤 없으면 충동이 방향을 정하고 목표가 있으면 충동은 그 아래로 정렬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부자는 욕망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다. 욕망을 지우는데 힘을 쓰지 않고 욕망을 어디에 쓸지 고민합니다. 즉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을 언젠가 반드시 얻겠다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얻기 위해 미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자는 소비 욕망이 적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제가 본 부자들은 욕망이 누구보다 큽니다. 단지 이 욕망을 작은 물건에 쓰지 않고 큰 목표에 먼저 연결합니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목표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작아집니다. 욕망은 여전히 강하지만 더 중요한 방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욕망을 적으로 삼지 마라. 욕망을 이용하라. 욕망을 억누르려 하면 욕망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욕망을 더 큰 그릇에 담으면 욕망은 미래를 위한 힘이 됩니다. 제가 젊은 직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비전은 강하다. 욕망을 무시하지 말고 비전으로 감싸라. 그러면 소비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 여기까지가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욕망을 목표로 연결해도 계속 지갑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 때문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소비를 지배하는지 그 깊은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지만 우리의 소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감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비가 욕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싶어서 산다고 믿습니다.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소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사람들의 소비를 지켜보며 얻은 확신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지배하는 감정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욕망은 인간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인간을 붙잡고 흔드는 힘입니다. 욕망은 기쁨을 향해 가지만 두려움은 손해를 피하려고 달립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하는 소비보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소비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지 않으면 품절될 것 같은 두려움, 다음 달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불안, 이걸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은 조급함. 이 감정들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지르는 것입니다. 즉, 소비의 진짜 정체는 욕망이 아니라 불안의 해소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한국 사회를 지켜보며 자주 느낀 점도 같습니다. 한국인은 욕망이 강하다기보다 두려움이 강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노후가 걱정되고 경쟁에서 뒤처질까 조바심이 나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까 신경이 쓰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을 감정적인 소비로 내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불안해서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흔들어 무너뜨립니다. 욕망은 방향을 찾으면 조용해지지만 두려움은 방향이 없을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움은 작아질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을 작게 만드는 힘은 절제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매 순간 선택이 흔들립니다. 이걸 사면 다음 달 카드값은 괜찮을까? 지금 안 사면 후회하지 않을까?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키우고 두려움은 감정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조급함이 잘못된 소비를 만듭니다. 따라서 소비를 진짜로 통제하려면 욕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뤄야 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외면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두려움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젊은 직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돈을 아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불안한 사람은 소비로 감정을 달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소비를 관리합니다. 두려움은 목표를 만나야 사라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흔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현재가 불안한 사람은 작은 지출도 크게 느껴지고 미래가 명확한 사람은 큰 지출도 비교적 차분히 다룹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기업과 사람을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사람이 소비를 지배한다. 소비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사람을 깨우는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은 평생 소비에 끌려다니고 두려움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비를 넘어 자신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열립니다. 욕망도 이해했고 두려움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어떤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어떤 달은 돈이 남고 어떤 달은 돈이 사라질까요? 그 답은 또 다른 요소 환경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환경이 어떻게 소비를 지배하는지 그 깊은 원리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절제가 성격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절약형이고 어떤 사람은 원래 펑펑 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이 믿음이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만드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보여줍니다.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과 체크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같은 물건 앞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왜일까요? 신용카드를 쓰면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뇌는 손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체크카드를 쓰면 잔액을 떠올리게 되고 잠깐의 주저함이 생깁니다. 현금을 쓰면 손에서 돈이 사라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니 지갑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즉, 같은 사람도 지불 방식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의지의 문제로 보면 평생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는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의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물건이 늘어납니다. 넓은 공간은 빈자리를 채우라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집을 정리하고 공간을 줄이면 구매의 욕구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공간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비는 순간 온라인 쇼핑으로 흐릅니다. 심심함은 소비의 가장 잔혹한 유발 요인입니다. 인간은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백이 생기면 충동이 자라고, 충동이 자라면 소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구조를 관리하라. 시간이 많으면 소비로 흐르고 목표가 있으면 성장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절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회사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이 절제를 이기는 순간입니다. 소비도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사람은 돈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축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생활비 통장은 별도로 분리해두고 필요 없는 카드들은 잘라버리며 쇼핑 앱은 로그인조차 번거롭게 만들어 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구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변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절제를 지배하고 절제를 지배하는 사람이 돈을 지배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환경까지 정리했다면 왜 여전히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릴까요? 그 이유는 소비의 근본이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감정이 어떻게 소비를 지배하는지 그 깊은 구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숫자로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가격을 보고 할인을 계산하고 가성비를 따지고 손익을 비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소비를 숫자로 결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소비를 감정으로 결정한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이성이 그 결정을 정당화할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사고 싶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 뒤에 이성이 말합니다. 이건 필요해. 이건 특별한 기회야. 지금. 아니면 못 사. 이 모든 논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감정을 합리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숫자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감정은 미래의 계산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하며 훨씬 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산이 틀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계산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비도 같습니다. 불안하면 더 사고 싶어지고, 우울하면 위로가 필요해지고, 억울하면 보상 심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혼란스러우면 소비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감정이 정리되면 소비도 정리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소비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감정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넘치고 흘러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의 흐름이 불안으로 향하면 소비는 폭주합니다. 감정의 흐름이 목표로 향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핵심은 방향입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며 조직에서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조직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분위기와 심리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상승하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감정이 침체되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힘을 잃습니다. 소비도 똑같습니다. 감정의 기류가 안정되어 있으면 돈은 천천히 빠져나가고 감정의 흐름이 요동치면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비를 논리로 고치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곳으로 향하면 덜 중요한 소비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질서를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우선순위를 잃으면 소비도 우선순위를 잃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정리되면 소비는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절약을 반복하며 나는 왜 안 바뀌지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까? 나는 왜 이 감정이 불안으로만 흐를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소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가장 깊고 빠른 에너지입니다. 이 감정을 중요한 목표로 향하게 만들면 충동은 약해지고 소비는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붙잡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붙잡는다. 감정의 방향이 바뀌면 소비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욕망을 이해했고 두려움을 정리했고 감정의 구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소비에도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큰돈 앞에서도 차분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목표의 크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목표의 크기가 소비의 크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표의 크기는 소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지출에도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큰돈 앞에서도 차분한지가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목표보다 큰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즉 목표가 작기 때문에 소비가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100만 원이 아까운 사람도 내일 억 단위 목표를 잡는 순간 같은 100만 원이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금액의 절대값이 아니라 목표와의 거리로 금액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기준은 가격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발견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목표가 작은 사람은 작은 돈에도 흔들리고 목표가 큰 사람은 큰 돈에도 안정적이다. 목표는 감정보다 깊고 충동보다 강한 질서를 만듭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항상 조급합니다. 눈앞의 할인, 오늘만 있는 혜택, 지금 사야만 할 것 같은 조바심, 이 모든 감정은 목표가 없을 때 나타납니다. 반대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이 빨리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지출의 가치를 다시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면 10만 원짜리 소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100억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그의 방향을 흐릴 만큼 큰 무게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빈자가 같은 금액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부자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습니다. 단지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비가 기회를 빼앗는 감정으로 느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고 부자는 목표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을 벌면 소비를 늘리지 않고 돈을 벌면 목표를 늘립니다. 목표의 크기가 욕망의 방향을 정하고 욕망의 방향이 소비의 흐름을 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통해 소비를 고치려 합니다. 커피값을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자잘한 지출을 조이면 돈이 모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절약은 마이너스를 줄이는 기술일 뿐입니다. 절약만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약은 당신을 지켜주지만 목표는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절약해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절약은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목표는 감정을 이기는 힘입니다. 제가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리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늘 단단하다. 목표는 감정 위에 질서를 세우고, 소비 위에 방향을 세우며, 욕망 위에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소비를 억지로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선택이 달라질 뿐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이 소비가 내 미래를 늦추는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단 한 번의 질문이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아끼고 있는가? 이 차이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목표가 작은 사람은 작은 소비에 흔들리고, 목표가 큰 사람은 작은 소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질서를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진짜 절제는 절약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먼저 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일입니다. 목표는 인간을 단단하게 만들고 인생을 깊게 만들며 소비를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열립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어도 여전히 비슷한 소비 패턴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순간이 아니라 패턴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소비의 진짜 힘이 왜 패턴에 있는지, 그리고 그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잃었다고 말할 때 대부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떠올립니다. 한 번의 과소비, 한 번의 큰 투자 실패, 한 번의 위험한 결제. 그러나 제가 평생을 지켜본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다. 지출은 한 번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지출이 패턴이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한 번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반복되는 구조에 놓여 있으면 그 욕망은 습관이 됩니다. 불안 때문에 한 번 소비하는 것은 상처이지만 불안이 반복되는 환경에 있으면 그 소비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순간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번만 참자, 이번 달만 조심하자. 그러나 순간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이고 반복을 지배하는 것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순간을 버틸 수 있지만 패턴은 의지를 이깁니다. 그리고 패턴은 충동과 불안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소비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구조가 그 반복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쇼핑 앱을 열고 불안할 때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작은 지출로 위안을 찾는 패턴. 이 패턴은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당신의 환경이 만든 것입니다. 공백이 생기면 충동이 자라고, 충동이 자라면 소비가 생기고, 소비가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구조를 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인생은 같은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비를 고치고 싶다면 순간을 고치려 하지 말고 패턴을 설계해야 합니다. 패턴을 설계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환경을 바꾸고 반복되는 감정을 정리하며 반복되는 행동을 제한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업에서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반복하면 그 직원의 의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왜 이 실수가 반복되도록 허용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회사는 있습니다. 소비도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먼저 세우는 사람은 돈을 지킵니다. 패턴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실용적입니다. 월급 통장을 수입과 지출 계좌로 분리하고 자동 이체를 걸어두고 카드를 줄이고 가계부를 적고 쇼핑 앱을 삭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구매하는 규칙을 만들고 이런 작은 장치들이 반복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돈이 모이는 사람을 보며 절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패턴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돈을 잃는 사람은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패턴은 조용하지만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강합니다. 한 번 형성되면 그 흐름대로 인생 전체가 굴러갑니다. 부자는 소비 패턴을 세팅하고 빈자는 소비 패턴에 끌려갑니다. 패턴을 바꾸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패턴조차 바꾸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돈 앞에서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패턴보다 더 깊은 뿌리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자기 인식이 어떻게 소비를 결정하는지 그 핵심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고 필요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계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지켜본 소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자기 인식이 낮은 사람은 작은 소비에도 흔들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을 잘 못 모아. 나는 항상 부족해. 이런 인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약한 위치에 세웁니다. 그 결과 지출 하나하나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소비에도 후회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자기 인식이 단단한 사람은 소비의 기준도 단단합니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나는 미래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런 인식은 소비를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입니다. 같은 대출을 두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약의 자본입니다. 같은 소비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입니다. 차이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바라보는 자기 인식의 깊이입니다. 제가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소비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기분을 소비로 달래고 자기 인식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 큰 돈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값싼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소비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미래,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벼운 소비로 자신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결국 자기 인식의 그림자입니다. 자기 인식이 흔들리면 소비도 흔들리고 자기 인식이 단단하면 소비도 단단해집니다. 기업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회사의 성장 속도는 시장 환경보다 경영자의 자기 인식이 결정합니다. 경영자가 스스로를 작게 보면 회사는 작은 전략만 내고 경영자가 스스로를 크게 보면 회사는 큰 시장을 향합니다. 소비도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식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자기 인식이 허락한 선택만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바꾸고 싶다면 지갑을 먼저 고칠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을 먼저 교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해지는 순간 소비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이 깊은 사람은 충동을 이기고 자기 인식이 얕은 사람은 충동에 끌려갑니다. 결국 소비는 자존감의 크기만큼 움직이고 자기 인식의 깊이만큼 버티며 삶의 방향만큼 변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욕망, 두려움, 환경, 감정, 목표, 패턴, 자기 인식, 이 모든 흐름이 모이면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 소비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마지막 원칙을 가장 깊은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연결되었습니다. 욕망, 두려움, 환경, 감정, 목표, 패턴, 자기 인식. 사람들은 소비를 바꾸려 할 때 대부분 지갑부터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사람과 기업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소비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당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고 넉넉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을 만들기 위한 구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크지만 선택의 깊이는 얕은 것입니다.
얕은 선택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불안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은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선택하지 않느냐를 먼저 결정합니다. 선택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자유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가난해지는 사람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삽니다. 어디서든 사고 싶고 누구보다 빨리 결제해야 하고 언제든 투자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 없는 자유는 혼란이고 혼란은 결국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선택을 줄이고 기준을 높이고 구조를 좁힙니다. 좁히는 만큼 깊어지고 깊어지는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도 경영도 소비도 넓으면 불안하고 깊으면 안정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초기에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보다 더 먼저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의 기준이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소비도 같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큰 것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큰 포기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고통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는 일입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은 소비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소비로 자신을 확장합니다. 표면을 꾸미는 소비는 빠르게 사라지고 본질을 확장하는 소비는 평생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 소비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가난해지고 소비가 수단이 되는 순간 사람은 성장합니다. 당신의 소비는 당신의 삶을 꾸미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달래는 도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절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이고, 구조는 환경이고, 환경은 목표이고, 목표는 자기인식이고, 자기인식은 삶의 깊이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정리되는 순간 소비는 더 이상 문제도 적도 장애물도 아닙니다. 소비는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창이고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시작은 소비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바뀌면 소비는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돈이 바뀌고 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소비를 이기고 소비를 이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기며 자기 인생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걸어 얻은 최종 결론입니다.